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제가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손해상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그 손해상사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에 대한 뭐 합격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어떤 교통사고에 있어서 쟁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우리는 뭐 개인보험이라고도 하는데 그 개인보험에 있어서의 어떤 뭐 보상 문제 이런 재밌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사이버대학교 이 강의에서는 좀 오랜만에 일단 이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 녹화를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다른 대학교, 국민대학교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5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제 입장에서는 신도 나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좀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 카메라 넘어서도 그 저희 어떤 사이버 대학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잘생긴 미남 강사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곧잘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자 첫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손해상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1차 시험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1차 시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 뭐 학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부터 어떤 학원 가야 돼 뭐 수업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비중은 공부할 때 어디 다 공부할 수가 없는데 어느 비중을 높게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손해상사 시험 안내 및 합격 전략 1차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 녹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헛기침을 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윤석 손해상사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급진자죠. 급하게 이제 살이 쪘을 때의 사진입니다. 네. 술을 벗삼아 네. 지냈던 시절이죠. 네. 어쨌든 자 강의는 저는 이제 뭐 일단 뭐 손해상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격증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뭐 연락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손해상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자격증이 있다. 내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보험 심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인보험 심사역도 제가 1회 때 제 기억으로 1회를 알고 있고요. 보험사고조사 분석사도 1회 때 예, 땄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험은 여러분 1회가 좋습니다. 1회에서 5회 사이 1회 아니면 2회 가서 가급적 5회 이내에 봐야지만이 합격률이 좀 높은 게 5회가 넘어가면은요 웬만한 시험들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문제를 냈던 걸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예. 예외가 있죠. 시험 볼 때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지를 걷어가는 자격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 봤던 데서 또 다음에 갔을 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지 나눠주는 시험 있죠? 문제지 가져가라고 나눠주는 시험은 나중에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5회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고요. IFP라고 하죠.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액보험 판매할 때 활용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변액보험이 엄청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봤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하고 사이버대학교에서 지금 겸임교수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EPS 코리아에서 강의했었고 지금은 제가 한국금융보험 교육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학원에서 한국금융보험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사 시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보험교육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돼서
1차 시험인 보험계약법 강의를 하고 있고 2차에서는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보험계약법은 그 올해 초까지 계속 했었는데 올해 봄까지 했었는데 아마 내년 시즌 대비한 강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할 때 1차랑 2차 강의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 9시에 가서 4시간 동안 계약법을 하고 1시간 쉬고 2시부터 4시간 동안 재산보험을 하고 근데 이게 보통 8주 코스인데 제가 보통 좀 세세하게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8주 안에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법이 한 11주 자 정도 했었고 12주가 넘어갔구나. 계약법이 한 14주 정도 했을 거예요. 3보험이 한 10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주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8시간씩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국민대도 하고 있었죠. 사이버대 녹화도 하고 있었죠. 하루 8시간, 주말에 또 8시간씩 강의를 조지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계약법은 좀 올해는 안 하고 3보험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금융보험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꿈전사라고 꿈을 전하는 사람들 밴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밴드인데 꽤 규모가 큰 밴드죠. 거기서 이제 전담 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꿈전사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막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가끔 거기 대표님이 전담 손사라 그래가지고 제 명함을 한 번씩 올려주실 거예요 아마. 그렇고요. 그다음에 FP 클라우드라는 데서 했었고요. FM 코리아에서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자동차 보험 실무와 관련된 그 콘텐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만들었던 거를 리뉴얼 해가지고 약관이 바뀌었거든요. 자동차 보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찍었죠. 그리고 이제 이력은 지금 현재 경영학 박사를 올해 2월 달에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받았고요. 박사학위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낱낱이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논문 썼던 거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 그래서 보험 구매 의도 관련돼 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보험 구매에 어떤 구매 의도를 느끼는가, 구매 의도에 대한 의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요. 중부대학교에서 이제 보건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별다른 일 없으면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박사 수료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학 박사 겸 보건학 박사는 수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에서 수원이라는 법무법인입니다. 여기서 손해사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본업이죠, 사실 메인 본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판교 한풍구 사고 담당을 했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판교 한풍구 사고? 그 옛날에 그 걸그룹 이렇게 쳐다보다 성남에서 이렇게 보다가 환풍구 받침대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쳤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손해사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에서 3년 전이죠. 아텍스라고 하는 그 공장이 있어요. 이동국 선수가 선전하는 스포츠 테이핑 만드는 그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화재 폭발 사고에 대해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공장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손해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물손사도 같이 참여해서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인 사람 다친 거 위주니까 사람 다친 거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제가 보통 외부 강의 가면 다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문자라든가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주말에는 제가 보통 핸드폰을 잘 놔두고 다녀요. 주말에는 좀 핸드폰을 던져놓고 다녀요. 주말에는. 왜냐면 평일에 이렇게 전화가 워낙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외부 전화 받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말에는 집에 던져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연락이 잘 안 되고 그 외 평일에는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에 대한 뭐 자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포털 같은 데에서 제 이제 손해산사 이윤서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쭉 뜨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고 주로 이제 보상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이제 보상마스터 TV라고 해서요 유튜브에서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뭐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 사례, 근제에 대한 보상 사례, 뭐 직장 위험종 진단비 보상 사례라든가
뭐 갑상선암에 대한 보상 사례라든가 십자인대 파열, 뭐 골절, 주로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들, 실제 사례들, 그러니까 제가 맡아서 처리했던 실제 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리되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손해배상 시장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사들이 할 수 있는 좀 대략 뭐 골절이라든가 중상 이상의 어떤 상해를 입은 사고들도 꽤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시지.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맡아가지고 한 달에 제가 보통 처리하는 건수는 그래도 못해도 5에서 한 6건 정도 될 텐데, 근데 이제 업로드 시키는 거는 솔직히 한 3, 4주에 하나도 힘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건들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서류 다 뭐 스캔하고 개인정보 지우고 취합해서 제가 녹음하고 이런 썸네일도 제가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편집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앞에 오프닝 음악 정도만 넣고 썸네일 깔고 음성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각색해서 올리고 이 정도인데, 또 자막 달아야 되잖아요. 자막.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혹시 뭐 유튜브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손해배상사 그 시험 개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손해배상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통 1차 시험은 4월 말, 늦어도 5월 보고요. 2차 시험은 8월 말, 빠르면 8월 초, 이때 봅니다. 매년 그래 왔습니다. 올해만 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죠. 그래서 시험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8월 말이 아니라 9월 말에 봤어요. 9월 말에. 그래도 시험을 보긴 봤죠. 이번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기출문제로 쭉 봤는데, 저는 3보험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찍어준 약술형 문제가 4문제, 1번 문제가 4문제 나왔었는데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시험 강의를 할 때 약술형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손사 시험은.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뭐 합격을 해보고 하니까 약술은 약술대로 정리를 하고 계산은 계산대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약술형 문제만 정리해서 4주, 그 다음에 계산 문제만 정리해서 6주. 왜냐면 계산 문제는 아무래도 그 풀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잖아요. 약술형 하나 찍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잘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계산 문제에 있어서 하나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가지고 금감원에 질의를 올려놓은 상태긴 한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한 부분 정리해서 올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시험 과목을 보셔야죠. 내가 금융감독원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발제를 한 거고요. 자, 자격 취득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다. 근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보험연수원이랑 보험개발원이 따로따로 있는데, 보험연수원이랑 개발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연수원은 사실상 학원입니다. 학원. 그냥 보험연수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 학원화돼 있죠. 무슨 강좌 열어놓고 그 강좌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보험개발원은 그 시험 지금 현재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는 뭐 보험 요율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차 시험 합격하시면 2차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습을 하게 됩니다. 6개월 정도. 그러면은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게 맞냐? 사실 요식행위죠. 그냥 그 뭐 보험업, 그 손해배상업을 하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 대표분께서 6개월 동안 뭐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그럼 그게 이제 실무 수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 시험의 좋은 점이 바로 면접이 없다는 점이죠. 큰 시험들은 면접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면접이 없죠.
사실 저는 면접이 있는 시험을 찾아다녔어요. 2차 시험을 못 보더라도 면접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려한 외모를 지녔다 라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면접이 없습니다. 실무 수습하고 그 다음에 손해서정사 등록 수습하고 나면 손서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등록이 되면은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손해서정사 검색을 이렇게 쭉 해보시면 자기 이름을 쳤을 때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의뢰인분들은 이쪽이 아무래도 뭐 보상이라든가 합의에 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돈만 띄워먹고 날른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조회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러면 좀 많이 안심을 하시죠. 그래서 시험 합격하시게 되면 등록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은요, 뭐 재물, 차량, 신체 손해서정사. 과거에는 1종, 2종, 3종, 대인, 대물, 4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험에 대한 그 분야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개인 보험이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니었는데 개인 보험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소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4종 손해소정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뭐 안 파는 보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5종, 6종, 7종, 8종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험 제도를 통폐합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재물, 차량, 신체 이 세 가지로 통폐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보험, 뭐 손해소용 분야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재물, 그거는 차량, 이거는 신체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물은 어떤 걸 하느냐? 차량은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그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손해액을 산정하는 분야입니다. 또는 대물이라고 해서 차량 파손 또는 내 차가 다른 차를 손상시켰을 때 내 입장에서는 저게 대물이잖아요. 그 대물 손해액 또는 내가 차를 끌고 가다가 옆집 간판을 파손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대물 손해액을 갖다가 산정하는 거. 즉 교통사고가 얽혀있는 거기에 대한 차량으로 인한 물건의 파손 또는 차량의 파손을 차량 손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손해사정은 몸 다친 거, 사람 몸이 다친 거, 뭐 병에 걸려서 진단비를 청구한다거나 어디 허리가 부러져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때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물은 뭐냐? 신체 손사도 아니고 차량 손사도 아닌 제3의 그 외의 것들 다 물건들 다 범위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간판이 부서졌다. 재물.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불에 다 탔다. 재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물. 아파트 누수가 발생해서 아파트 손상이 발생했다. 재물. 가게 누수가 발생해서 가게에 영업 손실 발생했다. 재물. 다 재물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재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재물이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범위가 넓어요. 넓고 하다못해 지금은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자격 직종이 생기면서 손해사정사하고 비슷하죠. 손해평가사라는 직종이 생기면서 가져왔지만 농작물 피해도 원래 재물손사의 영역이고요. 양식장 피해도 재물손사의 영역입니다. 옛날에 우리 태안에 유리 피해 있었죠? 그것도 재물손사의 영역이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성 산불 피해도 재물손해사정사들이 이미 투입돼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손사는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신체가 많았는데요. 분야가 이제는 점점 재물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은 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쫙 깔아놓는 거로 갖다가 2025년까지
진행한다는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상용화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대를 놓고 쭉 가다가 차하고 차가 부딪혔어요. 그럼 내가 못 본 게 아니죠. 그럼 어떤 차량과 차량 사이에 못 보고 부딪혔을 때는 어떤 차량의 결함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결함 문제는 누가 봐야 될까요? 차량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좀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차량이 볼 수도 있지만 재물손사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량 안에 들어있는 전자 회로 기판 이런 부분들은 그 종전의 차량 손사들이 알고 있던 거와 자동차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재물손사가 제가 볼 때 단연 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신차는 그냥 옛날보다는 많이 꺾였지만 신차는 그냥 아직까지는 뭐 꾸준하니까 쭉 갈 것 같아요. 근데 차량 손사는 여러분들 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대물 담당 직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시면은 차량 손사를 굳이 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안에서 활동할 때 월급 받으면서 쓸 때 활용도가 있는 자격증이지 밖에 나와서 이걸 가지고 뭔가 경제 활동하고 자격사로서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처음에 결정하실 때 하는 게 좋고요. 과목을 좀 볼까요? 과목을 첫 번째 재물손사는 보험업법, 두 번째는 보험계약법, 세 번째는 손해사정 1호, 네 번째는 영어시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에서 나는 재물을 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공인시험으로 토익 700 이상, 토익 700 이상이면 영어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계약법, 손해수정 이론이 주다. 이 2차는 뭐가 있을까요? 2차 볼까요? 회계 원리 있고요. 해상보험이 이론과 실무 있고요. 그다음 책임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차는 서술형입니다.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 서술형은 A4용지보다 좀 큰 답안지형 있죠? B5인가요? B3인가? 모르겠네요. 요만한 답안지 있습니다. 스케치북보다 조금 작은 거. 그거에다가 이제 쭉 써져 있으면 그거 이제 10바닥을 줘요. 시험 볼 때. 10바닥. 뒷면은 없어요. 한 면씩, 앞바닥씩. 10바닥을 주면 거기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쭉 쓰는 거예요. 통상 분량이 한 거의 뭐 7바닥 이상, 10바닥 정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죠. 물론 시험 보러 가면. 답안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꼭 떨어지시고요. 어쨌든 많이 쓴다고 좋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핵심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분량은 한 7바닥 이상 나오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회계 원리,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병이 회계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회계가 좋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근데 이제 복병이 해상보험입니다. 해상보험. 왜 이게 복병이냐면 현재 학원에서 해상보험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상보험을 되게 정통하게 공부해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전달력까지 좋고 또 해상보험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 상법에 있는 해상편도 법이니까 적용을 하지만 해상보험은 원래 영국의 해상보험 약관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에요. 그러면 영국의 해상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비해서 한글로 지어놓지는 않았겠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품들을 모두 공부하시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해상보험이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강사분들의 어떤 그 층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책도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장선상인데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재물손해사정을 공부해서 합격했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크게 뭐 비중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신체는 이제 2차가 당연히 몸이니까 의학이론 이제 해부학 기본적인 질병이라든가 상해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죠.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하지 쪽에 부종이 보이고 빈맥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뭐 눈자위 색깔은 어떻고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 강력하게 의심되는 골절은 무엇인가? 의심되는 병명은 무엇인가? 그 뭐 대퇴골 골절이다.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뭐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합병증을 모두 쓰시오. 그럼 뭐 부정유압, 불유압, 지연유압, 그다음에 뭐 골수염, 또 뭐 있죠? 뭐 어쨌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학이론입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 근제보험, 이론과 실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근제, 주로 이제 근제 또는 배상책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보험,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질병보험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어떤 보험금 산정 및 손해액 실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있습니다. 이거는 대인 배상 및 자기신체 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차량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은 자기 차량이 파손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상받는 건데, 여기 들어간 자동차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자로서 가다가 가드레 혼자 졸음운전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다쳤다. 그럼 운전자에 대한 신체 손해액에 대해서는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 실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는 겁니다. 또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인 배상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의금이 산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사정의 정의에서 도대체 손해사정사가 뭐냐, 제가 뭐 구체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추상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손해에 대한 검정과 정산입니다. 어디에 손해가 발생하든 그 손해액을 검정하고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가 넓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넓은 편이고요. 앞으로 권리의식이 올라갈수록 손해에 대한 개념, 손해액을 산정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거는 더더더더 개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식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아지겠죠?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조사한다. 그래서 상해든 질병이든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조사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 일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해평가사분들이 주로 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가 쓱 지나가는 바람에 낙과 같은 게 막 발생했다라고 했을 땐 가서 조사하는 거죠. 낙과가 몇 개나 발생했는지 세보고 낙과에 대한 손해액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험금 청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의 개념은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손해사정 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받았을 때 보험금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내에 손해사정사가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자격사들이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네. 산정하는 건데, 이 구조 자체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있고요. 고용이 아무래도 급여가 비싸니까 급여 많이 줍니다. 뭐 보통 물론 보상과로 부서로 뽑아가지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연봉이 좀 세죠. 그 다음에 고용 손사가 있고, 아니면 고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위탁.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보셨다면 그 청구를 했을 때 어디 보험회사라면서 나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셨죠? 저는 어디 손해사정의 누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럼 하나생명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하나생명에서 이거는 심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위탁되어 있는 손해사정 업체에다가 그 사건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 소비자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저는 누구누구에서 위탁받은 누군데요,
사건 조사 때문에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나게 되면 뭐 위임장이라든가 동의서를 써주게 되고, 써주면 그거 가지고 그 조사업체에서 막 조사를 하죠. 조사해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위탁이 있고 독립손사가 있어요. 종류가. 독립손사는 보험회사는 무관한데죠. 아까의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위탁을 보냈어요. 위탁손사가 와가지고 이러저러 하니 위임장 동의서 써주면 내가 조사해가지고 보험금 줄지 말지 하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나는 공정하게 조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그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끝나면 그 선생님은 돈을 어디서 받으세요? 공짜로 일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셔라. 그거는 보험회사,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거다. 그런데 그럼 그 회사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생명에서 받겠죠. 건이 끝날 때마다 한 건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회사가 몇 프로 가져가고 나머지 몇 프로는 그 조사하는 사람 직원한테 주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분이 분명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줘야 된다.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거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줘야 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써가면서 조사를 맡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줄 거 다 준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그 위탁업체를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이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하겠죠. 그럼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거를 회사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 조사원이 나와가지고 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성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구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때 어떤 그 뭔가 저 같은 사람이 객관적이고 공정해?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보험사에서 급여받을 텐데 공정할 리가 없는데 쟤한테만 다 맡겨놓기 좀 뭔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독립손사를 찾는 겁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 독립손사를 고용하는 거죠. 야, 보험금 나오면 내가 돈 줄게. 어떻게든 보험금 나오게 해줘. 나 이거 억울해. 얘기하면 독립손사 받아보고 가능하겠는데요. 그럼 다퉈보겠습니다. 저 보험금 나왔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독립손사한테 지불하게 되는 거죠. 독립손사는 반대로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보험금이 나와야 비용을 받으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손해배상사를 할지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사 시험 합격하고 나면 고민하셔야 돼요. 보험사 쪽에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소비사 쪽에서 일을 할 건지 고민해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손해배상사는 합격하게 되면 보상부서에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부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해배상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 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1차, 2차 일정 기간 실무 수습을 거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손해배상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 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줄 수 있다. 보조인은 이제 밑에 보조인들을 둬가지고 하는데, 사실 독립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손사가 있고 밑에 이제 보조인 개념이 있는데, 보조인분들이 별도로 영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발생시키고 그 수임료 중에서 뭐 이제 그 독립손사에게 몇 프로를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많이 운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인분들도,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보조인의 법 규정 취지는 손해배상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보조를 시키는 거죠. 이러이러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를 떼와라. 또는 이러이러해서 그쪽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되니 네가 전화해서 물어봐서 나한테 알려다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조인식으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법규에 되어 있는 보조인의 개념과 실제 지금 현실에서 돌아오고 있는 보조인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손해배상 업자의 요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손해배상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배상사를 두어야 된다.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손해성 업의 등록 및 영업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서 의무, 손해성 선생 업무는 어떤 걸 하느냐.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그 사고가 발생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사실을 봐야 되겠죠. 그걸 하는 게 손해선사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현장 출동해가지고 조사하고 손해 피해 목록 있으면 달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성성 판단. 약관이라든가 관계법규를 이제 사고에 대해서 약관상 몇 조가 적용이 돼야 되고 법규로는 몇 조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사고조사가 돼가지고 서류가 취합이 됐으면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또는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손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1호부터 3호까지 여기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이때 서류는 바로 이게 손해사정서라고 하는 손해사정서. 손해사정서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따시고 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보험금 협의를 보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만약에 걸리게 되면 손해선서도 안 내고 했다 빼도 박도 못해요. 법규 위반으로 추징금 왕창 물고 그 다음에 벌금도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걸렸던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못해도 5천, 많이 받으면 1억까지 추징받고 벌금받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호는 제1호부터 3호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이거는 이 서류, 손해사정서를 냈는데 그 낸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다 라고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어디까지나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을 때에 가능한 얘기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손사와 독립손사는 제가 아까 고용과 독립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고용손사는 보험사업자가 고용되어서 위탁도 사실상 고용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돈이라고 하는 돈줄에 잡혀 있으니까. 독립손사는 독립적으로 소비자한테 선임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아까 제가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합격자 결정 방법 있는데 합격자 결정 방법은 이렇게 뭐 문구를 통해 가지고 보신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 시험 절대평가입니다. 무조건 평균 60 이상이어야 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평균이 80, 90이라 할지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즉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60점 이상 나오면 모두 합격입니다. 1차는. 좋죠? 2차는 어떻게 할까요? 2차는 이렇게 안 하고요. 2차는 그냥 신체는 320명을 뽑고 있죠. 재물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80명? 7, 80명?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이 뽑아야 100명. 100명이 안 됩니다. 차량도 뭐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뽑는 인원 자체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체 손사와 차량 손사, 재물 손사는 시험을 같은 날 봅니다. 같은 날 보기 때문에 내가 신체하고 뭐 재물도 한날 같이 올해 동시에 따야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20명 정도면은 옛날에 이제 그 종별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1종, 2종, 3종, 4종.
그 제가 3종을 땄었는데 그때 200명 뽑았거든요. 3종은. 근데 3종이 뭘 하냐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 손해 3종으로 3종. 근데 이때 제가 이제 200명을 합격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신체로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그 자격증을 전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험 보라 하더라고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신체로 전환했어요. 2014년도에 신체 손상 1회 생겼을 때 바로 전환 시험을 봤어요. 봐가지고 같이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똑같이 수험생분들이랑 시험 봐가지고 그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 두 개를 겪어봤을 때는요. 점수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옛날 1, 2, 3종이 훨씬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웠어요. 점수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시험 근데 지금 인원도 320명 늘어났잖아요. 좀 많이 좀 수월해졌다. 옛날보다 진짜 수월해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 친구 중에 작년에 합격한 애가 있어요. 작년에 합격했는데 걔도 이제 보험 일을 하다가 이제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3년 전에 합격한 분도 계시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합격을 하셨다는 분들인데 가끔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 너 시험 공부했을 때 이거 안 했어? 글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서 시험이 내가 쉬워졌다고 느꼈던 게 사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 친구 제가 이제 한마디 했던 친구는 아까도 점심시간에 전화 왔었는데 한 번씩 제가 갈구곤 하죠. 권 씨거든요. 그래서 권손사 손에서 땄으니까 권손사 이런 것도 모르고 자네 어떻게 합격했는지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갈굼을 가끔 날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이 좀 수월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 과목 보험계약법부터 볼게요. 1차 과목 중에서 계약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계약법에 대한 기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판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이라고 해서 사실 법제처나 뭐 이런 네이버에서 보험계약법이라고 검색하면 그 보험계약법 이름에 1조, 2조, 3조, 4조는 안 뜹니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 보험계약법은 우리가 통상 뭐라 그러냐면 상법 제4편에 있는 보험편을 의미합니다. 그 상법 4편에 있는 보험편을 우리는 실무상 보험계약법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법이라고 하고 보험이론 및 기타 법령 여기는 뭐 상법 1번 편도 좀 들어가고요. 약간 들어가요. 약간 민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한 과목 내에서 나오는 기출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해에는 그냥 1번부터 드립다 판례 위주로 가는 거죠. 총 40문제거든요. 한 문제당 2.5점. 그래서 그 제가 2005년도에 2004년도인가 그때 이제 1차 시험을 한번 처음 봤었는데 그때 보험계약법이 되게 어렵게 나온 해였거든요. 어렵게 나온 게 판례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판례 위주로.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3,000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 1차 합격이 500명이었어요. 1차 합격이 560명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통 1차는 웬만하면 다 붙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반 이상 합격한단 말이죠. 근데 560명인가? 거의 6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때 제가 법대 학부는 법대 다녔었는데 그때 그 시험 공부 다른 시험 공부하던 형들도 떨어졌어요. 계약법에서 꽈락 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그때 어렵게 나왔을 때 해에는 어렵게 나오려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험계약법 분야입니다. 판례 나오고 막 이론 같은 거 막 물어보고 이러면 그럼 정말 정신없죠. 정신없죠. 자, 계약법은 이렇게 기출이 되는데 학습 방법 있게 말씀드릴게요. 계약법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초심자다.
라고 할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 상법 제4편 있죠? 상법 제4편, 아까 말씀드린 보험편, 먼저 이 법 조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법 조문을 이해해야 되고, 이 법 조문을 이해해야 그 의미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다수설, 소수설, 긍정론, 부정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간은 어디까지나 법 조문이죠. 그래서 법 조문 학습을 해야 되고, 해석해가지고 이해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상 발생하는 이론, 법규에 대해서 뭐 해석을 했을 때 약관이라고 친다면 약관 교부 설명 의무라고 하는 상법 제638조의 3조에 따른다면 약관을 갖다가 교부 설명해 주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취소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3개월 내에 취소 안 했으면은 그럼 취소 안 했으니까 그 약관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돼버린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약관 규제법에 보면 똑같이 설명 의무 이행 안 했을 때에 해당 약관을 아예 그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는 위약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위약금 이만큼 만들어 놓고 설명 안 해줬다. 그러면 약관 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설명 안 해줬으니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회사에서 입도 뻗금 못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그 내용을 약관 규제법도 보험 약관도 약관이니 약관 규제법 상법상 3개월 내 취소가 안 되면 약관 규제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자 라고 하는 뭐 이런 중첩 적용설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들을 갖다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조문에 대한 판례들이 또 있어요. 판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계약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법 학습 방법으로 이어서 보시면, 보험계약법은 과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공부해야 됩니다. 꼼꼼히. 계약법이 진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공부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법 과목은 문구상 차이를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상법 제651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구를 어떻게 주냐면,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그래서 아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 그랬죠.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랑,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완전히 틀려져 버린다. 의미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죠. 달라져 버리죠. 첫 번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다니까 둘 중에 한 명도 위반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후자는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다니까 두 명이 다 위반해야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요건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 또는 그리고 및 뭐 내지는 몇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결국 조문의 암기는 필수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보험계약법 시험 볼 때요, 이제 시험 볼 때 그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법조문을 그냥 외우기 시작했어요. 외우는 게 그 근간이라고, 이게 뼈대라고 해가지고 638조부터 외우기 시작했죠. 근데 다른 친구는 법조문을 외우지 않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랑 문제집만 다 갖다가 드립다 풀었어요. 그때 그 해에 2005년도에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해당 저희 과에서 합격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제 친구 1명이랑 다 떨어졌어요. 그 문제식으로 보험계약법 준비하던 친구도 떨어졌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문제은행식으로 계약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잖아요. 계약법 시험 난이도가 중정도로 나온다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나오잖아요. 절대 과락을 못 넘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법조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이게 저도 그때 시험 봤을 때도 물론 저도 어려웠죠. 근데 뭔가 이게 느낌이 와요. 얘는 이상하다. 쭉 주문 읽었을 때 법조문은 이미 머릿속에 그 문구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눈에 띄는 차이점 모르겠는데 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법은 물론 그 다음에부터는 다른 뭐 평이하게 나온 보험계약법 시험 있잖아요. 보험계약법 시험이라든가 보험사고조사 분석사 시험이라든가 개인보험심사역이라든가 저는 솔직히 보험계약법이 효자 노릇을 하는 바람에 다른 과목 그렇게 크게 공부 안 하고도 솔직히 쉽게 딴 거예요. 다 계약법을 다 외워버리니까 뭐 개인보험심사역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목 그냥 근근히 뭐 60점 50점 받아도 보험계약법이 뭐 95점 뭐 한 개 틀리든가 두 개 틀리든가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평균 60점 70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약법이 굉장히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범위 보시면 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은 손해보험편, 3장은 인보험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법이 중요도 되어 있는데 638조부터 682조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총칙이에요. 총칙. 시험을 보잖아요. 보험계약법 시험을 쭉 보다 보면 최소 40문제 중에서 최소 50%, 약 20문제는 이 총칙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50% 메꾸는 거하고 여기서 50% 메꾸는 거하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똑같이 보면 50% 정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얘는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계약법에서. 이거 다 공부해야 돼. 이거 50% 채우기 위해서. 인보험도 생명보험, 상해보험, 뭐 몇 조 안 되지만 질병보험이 있어요. 이것도 다 봐요. 이거를 화운, 혜책, 자보, 그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다 봐야 50% 메꾸는 건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50% 나왔다고 해서 다 맞추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이니까 쿨하게 실수 좀 해줘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차라리 집중해가지고 50%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좀 없으면 이 중에서 보통 해상보험이 좀 잘 나오고 책임보험, 자동차 정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 정도만 쭉 파주는 거예요. 파주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 물론 중요도로 친다면 총칙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보험편, 세 번째는 손해보험편인데 계약법 출제 빈도를 보면 손해보험에서는 해상, 책임, 자동차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험계약법 과목은 타 법령 내용도 기출됩니다. 상법상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 보험업법상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서 보험계약법 과목인데 상법상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는 그 상법 제4편 638조의 3이니까 당연히 우리 보험계약법 안에 있는 진도에 해당이 됩니다.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보험업법, 우리 보험계약법 시험 보고 있는데 업법도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타법령에서도 나온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보면은 타법령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적합성의 원칙. 이건 사실 판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공부도 계약법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저리 것들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상법상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상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2번 상법상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이행되면 업법상으로도 보험회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액보험에 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상의 설명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4번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업법상의 적합성의 원칙의 위반에 대한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은 것은 돼 있잖아요. 3번, 4번은 다 틀렸죠. 일단. 네. 그 손해배상 책임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계약자가 아니라 적합성의 원칙 자체가 이런 거거든요. 그 물건을 팔 때 특히 옛날에 변액보험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변액보험 팔 때 이렇게 막 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랬더니 나 100만 원. 근데 지금 100만 원 버는데 지금 삼겹살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풀떼기 먹고 나이 들어서 고기 먹을래? 지금 고기 먹고 나이 먹어서 풀떼기 먹을래? 너 나이 들면은 근력도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이 들어서 고기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지? 그 돈이 얼마 번다 그랬지? 100만 원. 그럼 그 중에서 최소한 80만 원 정도는 너희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지 네가 떵떵거리지 않겠니? 그렇긴 하지. 자, 사인해. 월 80만 원짜리 변액보험이야.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8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권하는 경우와 같이 그 계약자의 환경이라든가 형편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걸 그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죠. 즉 가입자의 형편에 적합한 상품을 권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판매 종사인의 의무인 적합성의 의무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그걸 법원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적합성의 원칙 위반했다?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소비자들은 모르죠. 뭐 내라고 했으니까 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했다. 이 3번 보시면 보통 우리 옛날에 변액보험 팔 때 4%, 6%, 8%, 10%, 12% 이렇게 예시 들어가지고 처음에 막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10%면요 복리 붙으면 원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리죠. 그럼 제가 봐도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30년만 버티면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뭐죠? 어디까지나 꾸준히 그렇게 났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꾸준히 지금 납니까? 2008년도만 하더라도 뭐 그랬지만 지금 보세요. 저 은행 갔더니 최근에 금리 2년 적금 넣었는데 0.75% 얘기하더랍니다. 0.75%. 예. 지금 저금리 시대에다가 보험회사도 난리죠. 그때 넣어놨던 건 30년 묻어놨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때 내가 테이블 적용을 받아서 봤던 10%짜리 12%짜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고율의 어떤 상품을 전제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혹하게 한 다음에 가입시키는 거, 이게 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율에 대한 어떤 그 뭐니 고율이라는 게 이상하니까 핑크빛 미래, 도달할 수 없는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단 말이죠. 이거 자체는 보다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되지 않는 데가 아니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다시 볼까요? 상법상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상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번은 상법상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이행되면 보험업법상으로도 보험회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자,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 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업법상의 설명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문제 풀이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보다 이 문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업법 나오고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계약법과는 좀 동떨어진 범위에 있는 것들도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시험 준비할 때 보험계약법 외우고 기출문제 이때까지 나왔던 거 1회부터 쭉 풀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보통 28회, 20회 중반부터 현재 한 43회까지 43회까지만 풀어보셔도 과락은 면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분이 그거 해가지고 과락은 면하셨어요. 물론 맹점은 있어요. 기출문제 자체가 이론에 의한 걸 묻는 경우에는 그 출제위원분 중에서 다수설이 주장하는 분이 나왔을 때랑 소수설을 주장하는 분이 출제위원 들어왔을 때랑 답이 틀려져요. 그 똑같은 문제인데 몇 회 따라 몇 회 따라 답이 틀려지는 맹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대부분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봤고요. 그 안에서 좀 비스무리하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는 방법 정말 강추드립니다. 강추. 그래서 기출문제 플러스 판례집들을 이제 학원가에서 팔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보험계약법 책만 쓰고 판례집은 따로 안 했는데 판례집도 시간 되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책 안에 판례를 넣어버렸거든요. 다. 가지고 그때그때 섹터마다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예시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체결된 후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땡땡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보험자의 보험료를 반환하면은 나의 시효로 소멸한다. 가나의 순서대로 맞는 기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왔던 실제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뭐냐면 상법 650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나온 거죠.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2월에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2월이고요.
보험료 반환하면은 땡땡이 식으로 쓰면 안 돼. 이거 역시 663조에 있는 663조 아니구나. 몇 조였지? 660조였을 거예요. 660조 아니면 661조 같은데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반환하면은 몇 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자, 보험료 반환은요. 그 보험금에 대한 반환과 보험료에 대한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가 달라지는데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돈 들어오는 거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자체가 뭔가를 달라고 때려 쓸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돈 내라 때려 쓸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인데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상법에서는. 근데 보험회사가 조를 수 있는 기간은 2년, 소비자가 조를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뭐죠? 보험료 반환하면 뭐죠? 내가 보험료 냈더니 거기다 보험료 다시 돌려달라고 소비자가 때려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 더 길죠.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나왔네요. 자, 이제는 한번 대략 말씀드렸으니까 풀어볼까요? 자, 시효. 보험회사가 떼쓸 수 있는 기간은 2년. 소비자가 달라고 떼쓸 수 있는 기간은 3년. 소비자가 떼쓸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 그랬죠. 소멸시효는. 그럼 여기 볼게요.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금 지급하면 누구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죠?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소비자가 때려 쓸 수 있는 거죠. 보험금 빨리 달라고. 얘는 3년. 보험료 반환 의무. 내가 또 보험료 돌려줘. 보험료 지급,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달라는 거. 소비자가 떼쓰는 거죠. 이거는 3년. 보험료 지급 의무. 내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야 돼요.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해 라고 때릴 수 있죠. 보험자가 떼쓸 수 있는 기간은 2년. 답은 4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파산 선고 땡땡을 경고할 때까지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땡땡에 맞는 것은 파산 선고는 3월입니다. 역시 보험계약법의 그 상법 제4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조문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편까지 지금 현재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제 2차 시에서는 그 손해배상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보험업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해배상사 1차 과목 보험업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 공부 방법입니다. 가장 자주 개정된다 되어 있는데요. 업법은 사실 제일 많이 개정이 돼요. 거의 매년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보험계약법을 공부하듯이 업법을 외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계약법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 속된 말로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용할 일이 많은데, 업법은 그 회사의 조직, 보험회사의 조직이라든가 어떤 감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법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외울 필요도 없고, 그 업법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는, 과목 자체는 그냥 시험 보고 나오면 버려도 되는 과목이에요. 2차에서도 활용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업법은 단순히 문제은행식으로 공부를 하셔라. 근데 재작년 거, 3년 전 거 문제집 갖고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법이 자주 바뀌니까요. 그래서 업법은 최신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책 고르실 때 팁을 좀 드린다면, 이론 이만큼 있고 문제 이만큼 있는 것보다는요, 이론이 그냥 이만큼 있어도 돼요. 이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게 왜 보험회사에서 사회회사가 몇 명인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반 이상 찬성이, 그걸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이론 필요 없고 문제가 이만큼씩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업법은 단순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고 시험 한 달 전부터 시작을 권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거만한 소리 같죠?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업법은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문제인응식으로 시험을 보고 나오면은 날려버려도 되는 휘발성이 강한 과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도, 그러니까 시험에서만 활용되고 자주 쓸 일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우고 머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문제은행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업법시험 저도 2번이나 봤잖아요. 3번 봤군요. 2차 한번 떨어지고 봤었으니까 1차를 보통 한번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까지만 2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봤는데 어법은 그냥 문제은행 잡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3주 전부터 잡았어. 3주 전부터.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지문이 4개씩 있잖아요. 그럼 4가지씩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350문제에서 약 400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그 책이. 그거를 한 3번을 풀었어요. 3번. 제가 IQ가 보통 평균 IQ 정도인데 그래도 3번 풀면은요. 그 외우지는 못해도 객관식이니까 시험 들어서 보면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건 나오죠. 3번 정도 풀면. 그래서 3번 정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달 전에 한번 풀어보고 2달 전에 한번 풀어보고 한 달 전에 한번 풀어보면 휘발성이 강하니까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책을 잡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봐야 이게 시험 볼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시작을 권합니다. 3번째, 문제로 구성된 교재를 추천합니다. 이론 말고요. 무조건, 제가 점까지 찍었죠? 무조건 문제로 암기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손해선서 1차 과목에서 손해사정 이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손해사정 이론은 뭐냐면 보험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공제조항이라든가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많죠. 그 외에 또 이론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는 그 보험계약법이라는 손해사정 이론이 같이 묶여 있었어요. 2차 과목으로. 그래서 그 보험계약법 문제, 손해성 이론이 같이 나왔었는데 1차로 내려오게 되면서 갈리게 됐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손해성 이론 공부 방법은요. 보험계약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우선 많습니다. 얘는 좀 많고요. 두 번째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1차 과목으로 기출문제 풀이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성 이론이 갈리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제 이 손해성 이론이라고 과목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때부터 생기게 되면서 1차 과목으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4, 5, 6, 7, 8, 9, 0 7년 차죠. 7년 차 이제 접어드는 그 시험 과목이다. 7년 차다. 객관식으로 바뀐 지 7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로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고 학원 수업을 듣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무조건 학원 수업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업법은 학원 수업 굳이 안 들으셔도 책만 가지고 드립다 파도 됩니다. 손해성 이론은 학원을 좀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론과 문제 풀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최소 4달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4월 달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본다고 했을 때 계약법은 그 전해 최소한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업법은 4월 시험이면 무조건 한 달 전부터 파시면 되고 손해성 이론은 대략 한 4달 전, 한 1월 정도부터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성 이론 공부 범위는 보통 이제 위험 관리라고 하는 이론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위험은 뭐냐, 방관적 위험은 뭐냐, 위태, 손인, 뭐 물리적 위험 이런 것들은 뭐냐, 여기에 대한 이론 문제가 있고 위험 관리에 대한 계산 문제가 그에 대한 이론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있죠. 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런 재보험 조건이라면 손해액이 500만 원 발생했을 때 A사와 B사의 부담 책임액은 얼마인가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론과 문제풀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4달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계산 문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초과손실 재보험 특약의 계약 내용이다. 원보험자의 위험당 손실 보유액이 200만 원이고 재보험자의 위험당 특약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다. 아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 보험자의 책임액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A 계약은 500만 원 손실, B 계약은 1,500만 원 손실. 초과 손실 재보험 특약의 의미는 먼저 재보험 자체가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선박이 막 몇천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7천억짜리 선박을 맡았다?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에서
달리 또 다른 보험회사에다 전가시킬 다른 보험회사가 없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받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른 보험회사랑 다시 보험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재보험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선박을 우리 보험사, 니네 보험사 같이 맡자. 이거는 공동보험이에요. 재보험이 아니에요. 재보험은 내가 맡은 다음에 다시 보험계약을 딴 놈이랑 맺는 거예요. 다른 보험회사끼리. 다른 보험회사랑. 그러면 7천원짜리인데 부담스러워요. 3천원 안고 내가 4천원을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천원 받고 5천원 넘겨야 되겠다. 6천원 받고 1천원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재보험의 인수 조건 중에서 초과손실 재보험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원보험회사가 먼저 받아요. 재보험회사를 협의를 해요. 야, 얼마까지는 내가 받고 한도액을 우리가 뭐 7천원짜리면은 1천억은 내가 받고 4천억은 네가 맡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3천억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1천억은 내가 맡기로 했으니까 맡고 나머지 2천억은 얘가 맡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7천억 손실이 다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1천억을 맡아요. 근데 재보험사가 4천억 맡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1천억 맡고 4천억 맡기로 했으니까 4천억을 줘요. 그럼 얼마죠? 5천억이죠. 그럼 아직 2천억 남았죠. 2천억은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시 원보험자가. 이게 초과손실 재보험 특약이에요. 그러면 아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액은, 자 그러면은 A계약에서 500만원 손실 발생했습니다. 원보험은 200만원이죠? 200만원 먼저 보상합니다. 원보험자가. 그럼 나머지 손실은 얼마죠? 300만원. 재보험자가 1000만원 맡기로 했죠? 1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맡았으니까 재보험자가 다 책임지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B계약이 1500만원 손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원보험자가 처음에 200을 맡아요. 한도액까지. 그 다음에 재보험자가 한도액이 1000만원이니까 한도액 다 줘야 되겠네요. 그럼 총 얼마죠? 1200. 아직 300 남았죠? 원빈처럼 아직 300 남았다. 이렇게 아직 300 남았습니다. 그럼 300 남았으면 이 300은 다시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결국 원보험자가 500, 재보험자가 1000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 밑에 답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손해성 이론은. 어떤 식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 예시가 있습니다. 자, 손실액이 1000만원 발생했고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아래와 같이 가입된 경우 각 보험자의 책임액은 어떻게 되느냐. 손실액이 1000만원 발생했는데 같은 위험을 담보한대요. A 보험사하고 B 보험사가 손실액 1000만원에 대해서 600만원짜리도 있고 2400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둘 다 보상해 준다고 하면 3천만원 보상해 주는 거죠. 이게 만약 자동차 보험 계약이라고 하면 1000만원짜리 차가 있는데 하나는 600, 하나는 2400 자동차 보험을 각각 책임해 놓고 차가 없어졌더니 3천만원을 준대요. 차가 한 대가 없어졌더니 세 대가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차를 제낄 용기를 갖게 되겠죠. 깜빵에 갈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무조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서 보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10개든 100개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 실제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자가 책임인 만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만원 기준으로 A보험사는 A보험사의 비율을 하려면 A보험사와 B보험사 합친액이 분모로 오고 A보험사의 책임액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A보험사는 얼마? 3000분의 600이니까 5분의 1이죠? 그럼 200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B보험사는요. 또 1000만원 기준으로 600, 2400이죠. B보험사 책임액 플러스 600 A보험사 분의 B보험사의 책임액. 그럼 어떻게 되죠? 300분이니까 80% 정도네요. 80%면 나머지 800 이렇게 보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가. 여기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평이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사이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손사이론에서 이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론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겨울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한 상태에서 등산객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서 수십 년 된 소나무 수백 그루가 소실된 경우 위태, 손인, 손해 등 위험 관련 용어와 짝지은 것들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겨울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한 상태에서 등산객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위태, 손인, 손해 등 틀린 것은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기출 문제 기준으로. 첫 번째, 겨울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 실체적 위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해졌을 때 이거는 실체적 위태냐? 등산객의 부주의가 도덕적 위태냐? 화재가 발생한 게 손해이냐? 수십 년 된 소나무 수백 그루 소실이 손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겨울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했을 때 실체적 위태다. 실체적 위태는 뭐냐면 물리적 위태라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태는 실체적 위태하고 도덕적 위태가 있고 방관적 위태라는 게 있어요. 실체적 위태는 뭐냐? 내가 어떤 위태 자체가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되게 되는 어떤 환경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관적 위태는 뭐냐면 화재보험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화재보험이 가입하기 전에는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되게 긴장이 되니까 맨날 건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부탄가스통이라도 있으면 갖다 버리고 뭐 불 잘 붙을 만한 게 있으면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게 마른 게 있어도 갖다가 정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화재보험이 가입했네요. 이제는 불이 나도 나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바닥에 부탄가스통이 굴러다니든 애들이 뭐 건물 옥상에서 돋보기로 뭐 태우는 놀이를 하고 있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뭐죠? 화재라고 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심리적 상태가 해이해진 거. 이게 방관적 위태입니다. 실체적 위태는 뭐냐면 마음속에서 우러난 게 아니에요. 실체적 위태는 원래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빈 가스통을 갖다 놓게 됐어요. 그럼 뭐죠? 불이 나라라고 내가 바라고 갖고 온 건 아니고 보관할 데가 없어서 갖고 왔지만 어쨌든 불이 폭발 사고가 잘 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빈도나 심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실체적 위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보험 사기성 이거예요. 건물에 불이 나면은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불이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거죠. 매달 며칠 날 장작 갖다 놓고 담배불을 밑에서 튕겨가지고 불 붙여야지 라고 마음 먹는 거. 그런 마음 상태. 그거 결국 어느 순간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도덕적 위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겨울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해졌어요. 이거는 바삭바삭 나뭇잎들이 보이는 거죠. 실체적으로 보이죠. 이게 바로 실체적 위태입니다. 등산객의 부주의. 등산객의 부주의입니다. 내가 사고 날라고 사고 내야지 이러면서 그 위에서 뭐 다리를 접질렀어요. 억지로 다리를 우다닥 꺾어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이건 도덕적 위태예요. 근데 이건 뭐죠?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죠, 고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등산을 옛날에 한 번씩 갔어요.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한 번씩 갑니다. 한 번씩 가는데, 가면은 이제 목적이 있죠. 뭐든지. 산에 올라가느라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저의 목적은 이제 막걸리를 먹는 거였죠. 옛날에 관악산에 이제 깔딱고개라고 하는 데로 올라가면 막걸리 파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엔 없으니까 막걸리를 사서 갔었죠. 요즘에는 막걸리를 위해서 먹는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했더라도 관악산 가면은 먹었었죠. 요즘에 이제 뭐 동네에 기양산을 다니긴 하지만 가면은 이제 막걸리를 먹어요. 먹고 휘적휘적 내려옵니다. 또 땀을 뻘뻘 흘리고 위에 올라서 막걸리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술 기운이 막 올라오죠. 내려가서 또 사우나 해야 되니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당신 술 먹고 말이야 하산한 거는 다치려고 환장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내 행위는 다치는 행위 자체가 고의입니까 부주의입니까? 달리 말하면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과실이죠. 내가 일부러 나는 막걸리 먹고 내려오다가 굴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부주의죠. 부주의는 뭐죠? 고의는 뭐라고 했죠 제가? 고의는 도덕적 위험. 내가 사고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 부주의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래 술을 좀 덜 먹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내려갈 때 나무 뿌리라도 좀 잡을 걸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이게 바로 부주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고의를 얘기하고 얘는 부주의를 얘기해요. 안 맞죠? 얘가 틀린 거죠. 화재가 발생했다. 손인. 손인은 손해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으면은 건물이 탔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탔다라고 하는 손해의 원인은 화재였죠. 벼락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쪼개졌어요. 그럼 나무가 쪼개진 손해, 나무가 쪼개짐으로 발생한 손해의 원인은 벼락이죠. 이런 식으로 그 손해의 원인,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건물이 무너진 그 원인은 지진. 그 건물이 무너진 손해의 원인은 지진. 이게 바로 손인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으면 화재는 손인이 되죠. 수십 년 된 소나무 수백 그루가 소실됐어요. 이거는 손해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푸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제 보실까요? 자, 움푹 패인 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진 경우, 이거는 뭐죠? 아까 봤죠? 우리 심하게 부서진 게 손해. 충돌 사고 뭐죠? 손해의 원인, 손인. 움푹 패인 도로는 뭐죠? 사고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켰죠. 네, 움푹 패인 도로 자체는 실질적 위태. 눈에 보이는. 근데 도로는 정상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보험도 있고 하니까 마음 놓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운전했어요. 이건 뭐죠? 하다 사고 났으면 방관적 위태, 심리적인 거. 내가 사고를 내야 되겠다고 핸들을 꽉 잡고 가고 있어요. 사고 내야지 이랬으면 도덕적 위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적 위태죠. 운전자의 부주의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부주의는 방관적 위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손인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나왔네요. 손인. 충돌 사고 발생. 이게 손인이죠. 충돌 사고의 결과 차가 심하게 부서진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아니라 그 이론을 토대로 그 이론을 사례에 접목시켜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손해배상 이론에 대한 문제 수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험은 빨리빨리, 한시라도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보는 게 좋겠죠. 심지어 그 시험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 과목이 민법이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아직까지 추가는 안 됐는데 추가된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말 민법이 들어와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 신체 손해배상사도 현재 영어가 없는데 영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들어와서 곤란해지는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시험을 보실 분들은 빨리 봐서 합격을 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이번 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자동차 보험 이제 2차 교시 시작하겠지만은 여러분의 꿈, 저는요 이렇게 펜션 이런 집 있죠. 이게 시골에 있어야 돼요. 시골에서 그냥 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사실 한 요만큼만 했어도 돼요. 근데 시골에서 그냥 좀 조용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사실 또 제약도 있어요. 장모님 댁에 가보니까 시골에 계시는데 한 번씩 밤에 자다가 눈 떠서 보면 천장에 지네가 막 돌아다니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저 지네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약감도 좀 느끼긴 했지만 어쨌든 좀 조용한 곳에서 좀 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정적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뭔가를 일으켜 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저도 손해배상사로서 활동하면서 학교 강의도 하고 학위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학원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들을 위해서 그 꿈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